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너무 누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봄가을 센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안녕하십니까. KBS 경제쇼 오늘 밤은 집입니다. 집은 삶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일이 끝나면 돌아가는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집은 비바람을 피하고 맹수를 피하고 그리고 식구들을 보호하는 은신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눈 싫은 소리 이런 간섭에서 벗어난 식구들끼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집에 대한 인식 또한 각별하기 때문에 우리 흔한 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장 딱한 입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집을 두고서 밖에 나가서 세상을 떠난 일 같은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인 걸로 이렇게 마음 먹고들 있습니다. 집은 지금 재산 소유의 형태이고 사회적 지위나 성공의 척도로서 과시하고 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재물로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 집 마련의 길은 과연 없는가? 정말 이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주택 사정이 전국적으로 어떤지 이 문제부터 알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접 살림도 늘고 있습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도시의 집중도, 도시의 주택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주택 보급률은 지금 75%, 그러니까 나머지 25%가 새 집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어차피 100%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은 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를 사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보장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세방살이의 그 고달픔이라는 건 면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75% 보급률에 25% 세를 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출입이 하루에 얼마나 돼요? 하루에 대강 여름철이기 때문에요. 6, 7건 정도 되는데요. 이사철 봄 가을 같은 때는 얼마나 됩니까? 많을 때는 한 20건이 넘을 때도 있고요. 하루에? 17, 8건 정도가 되는 게 보통이죠. 수고하십니다. 바쁘신데 제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동에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3,500여 세대가 됩니다. 주택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주택은 현재 한 1,900동쯤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 세대가 한 45% 되는군요. 약 그 정도 됩니다. 한 1,600여 세대가 됩니다. 세대가 있는 사람이. 거의 한 집에 한 두세 대씩 사는. 거의 다 됩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무허가촌이 많아가지고 단독 세대도 저 울로는 많이 있죠. 한 군데 안내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군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언제 이사 오셨어요? 저희가 한 8개월 됐어요. 오시기 전에 어디 사셨어요? 청량리예요. 사골세인가요? 아니 전세예요. 얼마에 오셨어요? 200만 원이요. 방이 몇 개죠? 하나예요. 청량리 계실 때는 방 몇 개 하셨어요? 2개였었어요. 같은 값입니까? 네, 같은 값이죠. 근데 그때는 오래됐죠. 한 3년 됐으니까요. 네, 그 대신에 방은 2개였고 이제 부엌 따로 있고요. 이제 목욕탕이 있었고 따로따로 써서 좋았어요 그때는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네, 비싸요 그 전보다요 많이. 올랐군요. 네, 저축하고 계세요? 네,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힘들어요. 저축 가지고서 네. 집 사셔야겠는데. 힘들죠. 아직까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점점 오르는 저거에 아주 뭐 터무니가 없어요. 이게. 아기들은 지금 몇이에요? 둘이에요. 몇 살 몇 살? 7살하고 6살이요. 집 놓는 쪽에서 불편하다고 말씀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방을 얻으러 다니면은요, 아기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그래 아기 둘이라면은 아기 있는 집은 안 둔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해요. 몇 식구십니까? 네 식구예요. 아까들은 뭐 하세요? 지금 직장 다녀요. 열심히 모셔야겠네요. 예, 그래야죠. 180에도 하고 그 전에는 150에도 하고 그러니까 차차차차 조금씩 올렸죠. 네. 네. 1년 8개월 전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간은 보통 얼마를 잡습니까? 여기서 보고. 요새는 지나간 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나간 애는 6개월이에요 보통.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본인이 살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은 그저 살다가 자기가 이사 갈 경우에는 가고요. 또 주인이 또 쓸 경우에는 좀 내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래요. 새 들어오신 분들이 대개 얼마나 살고 떠납니까? 보통 그냥 자기네가 6개월 또 이제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10개월도 사는 수가 있고 1, 2년도 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살다가 어디로들 이사 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집을 사 가지고 가는 경우 같은 거 보세요? 대략 집 사가지고 가는 건 드물어요. 도로 전세 가고 또 돈 까먹고 이제 사글제로 가는 수도 있고요. 여기보다 좀 더 싼 동네로 다시 이사. 근데 이제 좀 변두리로 나가면 좀 싸죠. 예. 그 집을 내고요. 방을 내달라고 할 때 빨리빨리 됩니까? 근데 나간다고 할 때도 또 빨리 빠지는지. 저 주인이 여유가 있으면은 또 봐주는 수가 있고요. 주인이 여유가 없으면은 이제 자기가 빼가지고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나. 200 받으시면 보통 댁에서는 그걸 생계비로 쓰시는지 장사하는 데 쓰시는지요? 이제 장사하는 데도 쓰고, 네. 그거 가지고 이 생활하는 데는 못 쓰죠. 나갈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못 쓰죠. 네. 항상 이제 여축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전세를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쓰시는군요. 조그맣게. 네, 조그맣게 저희는 구멍가게를 하고 있어요. 네. 한 집에 보통 여러분들이 세를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세대 사는 수도 있고요. 3세대 사는 수도 있고 집이 부엌이 부족하거나 화장실 같은 거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집에는 이제 화장실이 이제 여러 가구를 두면 복잡한데 여기서는 대략 그저 3가구 그저 요 정도로 살고 있어요. 예. 물, 전기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의견 맞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좀 많다고 이제 주인에 좀 저걸 하죠. 예,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주인이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제 나간 애를 조금 봐줘야죠. 아니 전세 들어올 적에 그 전기세는 어떻게 하고 전세 들어올 적에 이제 들어오는 달에 이제 그 들어오는 달에 안 받으면 나갈지 그거를 안 받고요. 들어오는 달에 받으면 나갈지 안 받고 그래요. 그 까다롭겠어요. 서로 마음 네. 맞춰서 저기 사실. 근데 대량 다 없는 사람이 서로 돕고 사니까 그러네요. 네 서로 잘 해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운. 전세 값이 올라간 건 한 1년 사시는 동안은 78년부터 사셨다니까. 그간에 몇 번 전세 값이 올랐어요? 전세가 처음에는 한 200 정도 했었어요. 200 정도 했다가 지금 거진 500이거든요. 500도 이 층마다 틀려서 보통 550도 있고 2, 3층은 그렇게 조금 약간 전세수를 층수가 아래층이 비싸요. 위층이 3년인데 갑절쯤 올랐군요. 신혼일 때는 지금 이렇게 독채니까 세 사는 거에 불편은 크게는 안 느끼죠. 네, 없어요. 근데 꼭 사야 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그거야 좀 이제 안정된 생활을 갖고 이게 내 집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생활엔 그 다른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자기가 이 내 집이 없다는 그 서러움이라는 게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도 이렇게 이제 이 주소 같은 게 변경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 생활하는데 이 정착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하는 데고 뭐고 이 사회 생활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이 많아요. 아파트의 전세는 대개 이제 그 집주인의 간섭이 없으니까 네. 덜 일테면 그 집 없는 그 불편 그걸 좀 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돈 가치가 안정되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세라도 내 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더군다나 또 이제 1년씩 계약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2, 3년은 살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러다 보면은 그 대여 살 필요성을 못 느끼죠. 지금 집 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쭉 얘기 좀 합니다. 집을 앞으로 살려면은 현재 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요. 이 저축하기라는 참 어려운 사정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보통 봉급자에서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 그거 한데 거기서 이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내고 이러다 보면 한 5만 원이 나가요. 5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저축하기란 힘들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어려운 생활에서 아껴가면서 이제 어디 싼 데 있으면은 물건도 그런 데 가서 사오고 그래서 이제 한 8, 9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저축을 하고 있어요. 은행에. 얼마나 됐어요? 저축하신 지가? 한 1년 됐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다면 문제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축과 집값은 거북이와 토끼와의 경기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70년대 10년간 이 차액, 실질적인 집값과 은행 금리와의 차액은 마이너스 15.9%인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들 은행 저축 가지고는 집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사실 맞은 것으로 이렇게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그 앙게트 조사한 그 보면은 도시 직장인들 그 9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71.9%가 은행에 저축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대답한 사람들의 34.5%가 인플레로 인한 그 적금의 실질 가치 하락으로 은행에 저축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또 22.5%는 불입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등기화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갖다 둬봐도 소용이 없다. 또 14.9%는 그 돈을 당장 꺼내서 쓰는 게 낫지 은행에 묻어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답변하는 사람이 71.9%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장을 만나 뵙고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가지고는 제 집을 마련할 수 없다. 은행에 저축하면은 그 집값을 못 따라간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서 집 사겠느냐는 게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 뭐 흔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택은행의 경우 우선 그 집을 마련하실 분은 막 은행에 융자가 필요하다 이런 분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은행의 경우 집을 마련하실 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그 융자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우리가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같으면 인플레에 따라서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산 집값은 올라가고 통화 가치는 해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융자 상환 부담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지금 20년제 주택금융이 있습니다만 20년제 주택금융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은 제가 생각하는데 20년 후에는 그 상환 부담이 지금 현재 통화 가치로 볼 적에 거의 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집을 마련할 길이 막연하다 이렇게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오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주시면 괜찮은데요. 보통 저 밖에서 생각할 때는 20년간을 모아서 20년 뒤에 그 돈 갖다 집 사라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지금 은행에서 하고 계시는 건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그건 대단히 큰 오해신데 저희 은행에서 지금 그 작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 게 있습니다. 이 중장기 복지부금 제도인데 이것은 한 달에 6,888원을 불입을 해서 이것을 24회만 불입을 하면 쉽게 말해서 약 15만 원만 불입을 하면 약 8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불입한 분에게 800만 원을 융자로 해드리면 그 800만 원을 하고 또 그분이 지금 막 가령 전세로 들어가 있으면 전세금 방 2개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1,000만 원을 가는 것 같으면 그 1,000만 원을 하고 800만 원을 보태서 1,800만 원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련한 후에 융자금의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20년간 상환을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그 상환 부담이 아마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중장기 복지부금 제도에 가입을 하시면 아주 그 쉽게 집 마련 길이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공공 성격이건 민간 분야건 부문이건 간에 앞으로 대량의 주택을 짓는다. 뭐 한때는 500만 호 정부에서 다 지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것 같은 오해도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건 아니겠고 주택 수요가 한 500만 채가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하여간 어떻게든 촉진하겠다고 할 적에 그렇게 해서 짓는 공공 분야 집에 대해서도 무슨 지원 방안이 지금 막 지난 5월 23일부터 그 공공주택 부문이 발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막 7평에서 15평까지 집을 짓게 되겠습니다. 근데 7평 10평 이하의 집을 수요를 하는 분은 한 달에 2만 원 내지 5만 원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10평에서 15평짜리의 그 집을 원하는 분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 공공주택 선매 청약저도 여기에 가입을 해서 불입을 하시면 정부에서는 그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 집이 되는 대로
그런 가입한 분들에게 입주권도 생기고. 입주권도 생기고 동시에 자기 저축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다른 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장기 복금 제도, 중장기 복지 부금 제도라든지 또는 그 공공주택 부문의 제도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그 획기적인 제도가 아닌가. 참 그야말로 그 내 집 없는 사람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그 첩경이라 정부에서 대단히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이런 정책에 표명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까? 가령 저희 시청자들께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은 한 달에 7,000원씩을 계속 24개월간을 무시면은 2년 뒤에 800만 원을 구워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행장님께서 반드시 융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건 뭐 틀림없이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제도적으로. 근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중장기 복지부금 제도. 네네. 또 하나가 공공주택 선매 청약 저축 선매 청약 저축. 네네. 쉬웠으면 좋을 걸 그랬네요. 좀 그 내용을 자세히 풀이하다가 보니까 이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축업자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자금의 부담 때문에 임대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었으면 다 팔아서 얼른 돈을 회수를 해야지.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좀 지원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예, 막 그것도 하나 방법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돈이 많으면 이런 길 저런 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집 없는 분들이 집 마련, 이것이 제일 급한 길이 아니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볼 적에 꼭 자기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흔히 얘기를 들으면 임대주택이 외국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집 여기에 대한 관념이 강해서 우선 그런 분들의 그 욕망 충족에 저희들 자금이 1차적으로 충당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이 충당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문제로서 그런 소위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도 융자의 길이 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소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면 가지로서는 우선 해결할 문제는 자기 집을 갖고 싶다는 이런 분들의 그 욕망을 충족해 주는 것. 이런 점에서 그건 하나의 장기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다량 공급 조건은 참 갖추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본다 할 것 같으면은 그 1.7%인 1,700평방킬로미터가 택지입니다. 따라서 택지의 공급 여력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값은 그래서 비싼 겁니다. 또 하나 택지 주택 문제를 확 풀 수가 어려운 그런 이유는 주택의 그 공업화가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제에는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등 전부 합쳐서 대개가 이 응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세제상의 특전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제도가 정착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독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세를 들어서 평생을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것이 돼 있지 않고 6개월마다 세금 전세값이 오르고 또 전세 조건이 달라지고 해서 안정이 안 된다. 또 자기 집을 갖지 않아 가지고는 사회적인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런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임대주택을 일반적으로 보급화하는데 어떤 한계 같은 걸 느끼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500만 호를 짓겠다 하는 계획을 전에 발표도 했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들 생각에 땅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땅은 어떻게 공급을 하실는지 하는 계획을 좀. 주택 사업의 기본이 이겁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토지가 땅이 없으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택지가 있느냐 과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전국에 지금 그 도시계획 농촌은 지금 주택 부족률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안 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 40개 시를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지역이 평균 전체 면적의 11.6%밖에 안 됩니다. 그 11. 남아 쓸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면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11.6%라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지역이
그 도시의 인구를 주택을 해결할 만한 면적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주거 지역을 늘려야 됩니다. 늘리는 건 나머지 뭘로 늘리느냐? 뭐 이 개발 제한 구역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는 이것은 손댈 수 없는 것이고 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 녹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연 녹지 이것을 일부 주거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꿔서 소위 토지를 공급할 양을 확대 늘려놓음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정부가 그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번에 1차, 2차 지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연 녹지가 그 반 이상 그 806만 평 중에 한 반 이수가 한 400만 평 이상이 말이죠. 그 자연 녹지를 풀었어요. 자, 그런 다시 말해서 이 수요와 공급 면에서 부족한 양을 자연 녹지를 더 주거 지역으로 늘려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늘려간다. 뭐 이런 방향으로. 근데 그게 잘못 알려졌는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그 전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 손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건 뭐 확고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 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전용해서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넓힌다 이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기관에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집을 산다고 할 적에 집값의 한 60% 정도가 땅값이라고 그래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그게 많아야 선진국의 예입니다마는 20% 이하인데 그러니까 집을 산다고 그러는 건 어떻게 보면 땅 사는 거와 같은 꼴이 돼 있거든요. 근데 땅은 제한돼 있는 거고 이 땅 값에 대한 그 안정 방침 같은 거 계획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택지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눌러주겠느냐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주거 지역 내에 남아 있는 토지라는 것은 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 실수요자는 감도 못 낼 정도의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싼 녹지를 일부 풀어가지고 이걸 개발해서 공급함으로써 이 가격을 낮춘다. 이래서 집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주택 실수요자에게 그 원가 계산 면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부분이 택지의 부분이 아주 낮아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기성주택 수가 570만 호라고 지들 아는데 앞으로 500만 호를 다시 짓는다면은 지금 있는 도시 지금 있는 도로 하천 이만한 넓이의 땅이 또 어디서 나겠느냐. 결국은 농지를 다 잡아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농업은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말씀은 야산을 개발한다는 쪽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군농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하다 보면 군농지 밑에는 역시 그 낮은 지역이라는 게 이것이 밭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잠식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농토는 될 수 있지만 그 보존하자 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서 최소한도의 농지를 희생시켜서 이 택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땅 사시는데 미리 낌새를 안 지주들이 땅값을 올려서 뭐 한탕 벌려고는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택지개발 촉진법이 새로 지정 공포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시장 군수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앞으로 개발해서 택지화할 수 있는 지적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법률에 의해서 고시합니다. 네. 택지 개발 예정지구 고시다. 이렇게 되면 고시된 날짜부터 이 대체적으로 40개 시 혹은 50개 시는 이 지가 고시가 79년부터 쭉 돼왔기 때문에 그 당시 지가가 얼마다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도매물가 상승률을 보태서 주의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지정됨으로써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비싸져서 또 나중에 집 실수요자들이 땅값을 더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없는 집을 안 가진 사람 그런 염려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아닌 자연 녹지를 많이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자연 녹지 상태가 있는 토지를 우리가 그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물론 해제된 상태에서 사면은 가격이 비싼 것이지만 자연 녹지를 그대로 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싼 가격을 산다. 예를 들면 이 주거 지역 내에 평당 가격이 한 20만 원 한다고 할 때 자연 녹지가 대략 한 5, 6만 원 평균이 됩니다. 그럼 5, 6만 원과
물론 그 도시에 있는 그 택지라는 건 어느 정도 개발된 토지지만 이게 감보료를 내고 개발을 하더라도 20만 원보다 훨씬 싼 가격에서 공급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토지 개발해서 앞으로 얼마나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도시에 따라서 땅값이 비싸고 싼 데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간 우리는 국민주택을 짓는 서민주택에게 공급하는 것은 한 주택공사 혹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공급하는 것은 평당 1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급하려고 하고 물론 서울이라든가 특수한 지가가 비싼 지역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약간 상회합니다만 평균에서 한 10만 원 전후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집도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량 규격이 같은 걸 다량 생산하면 좀 싸질 것 같은데요. 지금 공업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 다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절감되는 게 그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실정은 일부 그 공장 제품을 생산을 해서 기계화 시공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그 생산성보다는 공장의 생산성이 월등히 높고 동일 제품을 대량 생산으로서 가격이 절감되기 때문에 한국의 그 추세는 앞으로 기계화 시공 및 공장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또 제품을 규격화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의 일부를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집을 빨리 짓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규격화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필연적으로 규격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평형이면은 몇 평형 했을 때 그러한 그 규격화 돼야 그 메이커에서 부품을 별도로 생산하더라도 그게 조립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없고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아파트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습니까? 획기적으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그 규격화를 하고 또 대량 생산을 함으로 해서 가격을 다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집을 지어서 분양을 파는 게 아니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장기 전세로 놔주시는 길은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그 사업성이라는 경제성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주택 보급률이 그 일전 지상에 보도된 바로는 68% 정도 서울의 경우 상당히 그 무주택 세대가 많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란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그 해외에서라든지 기타 국제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정부에 또 국민을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좀 많이 버셔가지고요. 좋은 거 많이 지어서 싸게 전세로. 근데 전세 대개 세게 들어가면은 6개월이나 한 달, 1년 만에 값이 오르고 나가라고 그러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큰 아파트를 지어놓고 20년간을 마음 놓고 살아라. 전세다. 그럼 꼭 집을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 기업 쪽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다 그 전세집을 거치고 다 그런 과정을 밟았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그 집 없는 사람이 이사 자주 가는 그 서름도 대단한 서름인데. 근데 너무 비싸요. 집을 하나 사자면 너무 비싸요. 그건 다 그럴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빨리 선진 그 공법을 도입을 하고 자체 기술 연마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 값싼 집을 짓도록 다 같이 협심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싼 집. 감사합니다. 집을 싸게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업화 또 규격화를 통한 이런 것이 좀 보급이 됐으면 하는데 업계에서는 단위 기업별로 해봐야 실효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네요. 정부에서 그 공업화를 위한 주택 각종 규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공업화 주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주택들이 규격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화를 일시에 해가지고는 갑자기 오면 혼란이 오니까
그것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막 건물의 층 높이라든지 천정 높이 혹은 이 벽의 길이 막 이런 정도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규격화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부터 층고, 천장 높이, 벽의 길이 이런 정도부터 이미 창호의 규격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것을 규격화를 해서 그건 이제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 15년간 95년까지요. 500만 호를 누가 짓건 정부 공공부문에서 짓건 민간업계에서 짓건 하여간 500만 채 정도는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규격화를 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요. 500만 호를 진다 하더라도 500만 호가 뭐 전부 공공에서 지어지는 게 아니고 뭐 200만 호는 공공, 300만 호는 민간 이렇게 저희들이 우선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200만 호인 공공 부분 중에 주택공사 짓는 부분부터 내년부터 시작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저 GNP의 몇 %나 해왔어요? 필요한 수준은 한 6% 정도가 투자되면 좋은데 지난 78년 즉 한창 그 주택 경기가 올라섰을 때 그때 겨우 6%에 한번 도달해보고 그 이후는 4%에서 5%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주택 투자가 적어도 GNP의 6% 선에 도달하도록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도 거의 확보가 될 것 같다고 얘기들 하고요. 또 건설업체에서도 대량 건설이 가능한데 하여간 그 코스트 뭡니까 그 제조 원가 집 짓는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격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500만 채를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 획기적이어야 할 텐데. 네, 그래서 그것이 여태까지 주택 가격이 비싸다 하는 이유 중에 크게 나눠서 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토지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앞질러서 올라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이 물가 상승률은 불과 20배밖에 안 올랐는데 주택 가격은 한 30배가 올랐고 토지 가격은 한 40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토지 가격이 이 주택 가격 상승에 이 선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지난 연말에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일반 의식인데 생각해봐야 할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은 내가 소유를 해야겠다 하는데도 또 이 주택 보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의 장래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 계시면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물가 상승이 급격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재산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는 역시 토지나 주택, 즉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음으로 해서 재산 보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왔고 또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발전해서는 재산의 증식 수단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건전한 증식 수단 정도까지는 정부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이 좀 더 발전하다 보면 투기 심리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택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3천만 원 액수가 좀 큰지 몰라도 3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꼭 사는 것보다는 1,000만 원만 집에 하고 2천만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임대주택이라는 건 요새 흔히 우리 관례처럼 6개월마다 이렇게 하거나 뭐 또 법으로 1년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년간 하는 것보다는 10년이고 20년이고 아예 장기 전세가 가능하다 그러고 집값의 한 3분의 1 혹은 뭐 많이 2분의 1 정도만 내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보장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입주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집을 짓는 데는 사실 3천만 원짜리 집이면 3천만 원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리다 계속입니다만은 서민용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서민을 또 한 두 계층으로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이 있고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계층 둘로 나눠 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한 400만 원 정도의 전세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전세 돈을 빼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좀 저축을 했던 거 조금만 보태고 거기에 융자금을 한 400만 내지 500만 원을 보태면 10평 내외의 아담한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조차 없는 계층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은 뾰족한 이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만 뭐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의 임대주택은 한 1년 내지 3년 정도 임대를 했다가 그걸 또 도로 분양으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임대주택으로서의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까 이 중앙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20년 정도 임대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영구 임대주택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구미 선진국 같은 데서는 자기 집을 안 가지고 남의 진 집에 세를 살고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그 임차 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를 제도해 나가야 할 필요까지도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임대주택은 복지국가의 주택 정책을 끌고 나간다는 면에서는 필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임대주택을 산업을 당장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전세에 들어 사는 사람이 주택 가격이 자꾸 큰 변동이 있고 할 경우에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집값이 오르고 또 전세값이 또 오르지 않겠냐. 나도 언젠가는 한번 집을 가져야 되는 데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 가격의 안정, 이를테면 물가의 안정 그리고 경제 전체의 안정이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는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한 가지 애로사항으로 임대주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재원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보다도 자금 순환 면에서 약 배가 더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애로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주택 가격 안정 그리고 물가의 안정이 이행된다면은 임대 산업은 당연히 육성돼야 될 것입니다. 전세 입주를 할 경우에 이걸 무슨 제도적으로 좀 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예, 이 전세 입주에 대한 보호가 지난 2월에 그 법이 하나 제정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 하는 것이 제정돼 갖고 지금 아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임대차 보호법 내용 주요한 큰 내용이 그 임대차 계약을 과거에는 6개월씩 하던 걸 이제는 1년씩으로 연장해서 함으로 인해서 전세 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이 이외에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짓고 집을 팔고 집을 사고 하는데 그것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효과보다는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응징 효과로서 기능을 갖는 그런 세금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그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도 거기에서는 동감합니다. 이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보다는 주택 건설을 저해하는 하나의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주택공사에서 지은 13평형 아파트는 이 서민을 위한 용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 이 분양 가격이 평당 90만 원으로 잡으면 전체가 한 1,1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부대 비용으로 내야 되는 세금, 이를테면 취득세, 재산세, 방위세
인지세 그리고 주택 채권까지도 사야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약 91만 원 수준으로 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는 주택 가격 한 8% 정도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부대 비용이 주택 가격 서민용 주택 가격을 8%를 인상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세금을 오히려 조금 서민용을 인하시켜 주는 것이 주택 건설을 촉진시켜 갖고 또 세수를 더 정대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지도 않은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입 확보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금 걷어들이는데 저도 집인 경우에 우리가 지금 집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는데 집인 경우에는 오히려 집을 산 서민들 이제 그 새로 이제 신접 살림을 하는 사람들 집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좀 들어가겠어요? 그럴 때는 갑근세에서라도 좀 오히려 말이죠. 공제라도 해주는 이런 이 집에 관한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관계 당국끼리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금 문제만은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적인 그 질은 어떻습니까? 외국과 비교 또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적인 질은 과거에 존재해온 질은 상당히 질이 좀 떨어진 것만 사실입니다만 70년 이후 들어와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아파트의 질은 국제 수준에 비한다면 뭐 그렇게 못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공법 개발이나 등등으로 해서 질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값의 이제 함수죠. 질이 아마 좋게 돈을 많이 들이면 좀 좋은 집이 되겠는데 그나마 저질 불문하고 주택 보급이 이렇게 저조한 까닭이 있을 텐데. 네, 주택 보급은 저희 나라의 제가 보기에는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70년대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제 성장의 주택이라는 것은 부산물이 아니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주택을 위한 국민 복지를 위한 주택 정책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 성장보다도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국민 복지를 위한 서민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주택을 위한 주택 정책이 작년 9월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계획하고 발표하고 또 최근에 5차 경제개발 계획 중에서 주택 부문 계획을 발표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희망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주택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함께 보셨습니다. 1995년까지 500만 채의 집을 지어서 주택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하자는 노력. 그 의지는 대단합니다만은 이런 실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고개가 있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지가 강한 이상 마치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지금은 옛말로 돌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셋방살이의 애완이라는 말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흘러간 옛말로 남을 것 같게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주택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물가의 안정, 경제의 안정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아니 되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같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